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은 내다 팔았지만 개인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썩이는 금리, 강달러 부담은 여전히 안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불확실성이 커 보입니다. 자, 오늘도 증시의 방향성을 두고 저희들 한번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자, 지난주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이번 주 들어 주초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불확실성이 좀 극대화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아직 불안한 면은 뭔가 하나 있고, 그래요. 뭔가 잘 가고 있어도 뭔가 좀 불안하고,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좀 뭔가 찜찜하고 아쉽고. 이사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상승을 위해서 잠시 쉬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이 이제 겪는 것 같고요. 지수가 이제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도 11선 정도에서 양시장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적절한, 이제 약하면 21선까지 눌릴 수가 있는데 11선 반등이 나왔던 거는 어쨌든 이게 상승 추세 이후에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시장 전체적인 상승의 이유는 이제 그 트럼프 인수팀이 그 점진적 보편 관세를 추진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한꺼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매월에 2에서 5% 정도 그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했을 때는,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걱정했던 거는 한 번에 이제 뭐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6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타나면서, 이런 이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그러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 트럼프도 인플레이션을 의식을 하는구나라는 이제 시장의 안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축소가 되면서 달러화 약세,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는 모습들은, 이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상승 요인이 됐었고, 중국 증시가 오늘 이제 뭐 2에서 3% 급등 나왔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동안 많이 눌렸었던 뭐 2차전 섹터, 뭐 개별적인 재료도 있었지만은 시장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이제 코스닥이 외국인들 기관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다뤄봐야 될 이슈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매일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게 추리고 선정하는 과정을 겪는데 너무 많아요. 다뤄야 될 이슈가. 그래서 오늘도 고르는 데 쉽지 않아.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은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이 변수들을 따지는데 복잡한 계산기를 돌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드 흐름을 보면 하락 전환했다가 또 다시 오후장 들어서 물론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만큼 투심도 이 방향이 좀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뭐 다음 주에 트럼프 취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불확실성을 두고서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내부의 수급 부분도 우리의 정치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가, 이제 그 부분이 지금은 정중동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사람들은 이제 보수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시장을 보면 다행스럽게 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것은 환율이 고점으로부터 약간 내려왔었고요.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한 1조 5천억 정도 순매수해주면서 올라왔습니다. 다시 상승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팔았죠. 이틀간 한 1조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시장이 또 맥없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역시 우리 시장 굉장히 힘이 약해,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을 텐데 우리 시장이 그렇게 맥없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도 일봉상으로 볼 때 사실은 전체적인 추세는 주봉으로 많이 보는데, 일봉으로 보면은 하락 추세의 상당 부분 저항 라인을 살짝 돌파했었어요. 거기서 다시 내려오는 경향이 좀 있는데, 여기서 힘없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쉽게 내려가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한번 좀 기대해 볼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뭐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오후에 강한 모습을 나타낸 것은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반등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우리 시장이 강했던 그 두 주역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올라오면서 반등을 해낸 거거든요. 근데 다시 떨어졌다가 반등을 할 때도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에 다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증시 전반에는 분명히 문 의원님, 고금리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계속해서 안고 있죠. 이게 연초에 우리가 장이 분위기가 좋았다가 지난 주 후반에 이제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 때문에
이 금리 이슈가 있었지라고 다시 한번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CPI 발표까지도 앞두고 있고요.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동계 기간이기 때문에 미국 물가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올라갈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올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원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 있었는데 한 달 앞서부터 미국의 가격 지수 동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하고 흐름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달러 인덱스, 미국채 10년물 금리, 원달러 환율 이런 모든 가격 지수의 결정 변수는 결국 트럼프 당선 그리고 트럼프 취임이라는 부분들을 좀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20일 되면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가격 지표의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환경은 좀 나아질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아질까라는 데 방점을 둬서 그런 가격 지표의 변화는 네. 다 진정된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에 대한 부담, 네. 뭐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우선적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뭐 심지어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5%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일부 의견에서 8%대 금리 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JP 모건의 회장 역시 최근 들어서 그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2023년도 10월 중순 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99까지 갔을 때 동일한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한 달 반이 안 돼서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99에서 3.7까지 내려가게 돼요. 결국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면 물가 그리고 통화 정책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 기간 프리미엄 역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가입니다. 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연준의 이제 수장 경제 전망 테이블을 통한 전망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올해 물가는 전년보다 좀 상향 조정됐지만 이제 트럼프의 입김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3월 FMC가 되면 다시금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어서 결국 물가의 방향성이 지금보다 내려가는 흐름이라고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흐름들이 엇갈리게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의외의 히어로 섹터를 꼽자면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인도량 부진 소식을 좀 전했다가 전체 인도량은 또 아우디를 앞섰다는 또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발 2차 전지 강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2차 전지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테슬라에 대한 거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난해 이제 연간으로 역성장이 처음 나왔는데 인도량 기준으로요. 네. 이제 올해는 이제 그걸 극복할 만한 이제 모델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그 1월 10일에 글로벌 공개가 됐던 그 테슬라 모델 Y 그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데 많이 알려진 건 주니퍼로 알려져 있죠. 모델 Y 주니퍼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중국에서 초기 지금 예약 건수가 5만 대가 넘어서 4월에서 5월 정도면 인도가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같은 그 기가 베를린에서도 임직원들한테 그 양산 준비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도 곧 출시를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네. 오늘 장중에 좀 루머로 돈 게 이제 올해 이제 그 모델 Y가 올해 7월까지 매진됐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누적으로 주문량이 20만 대를 초과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그 점진적 부평관세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종목들이 반등하다가 네. 또 주니퍼 모델 Y 주니퍼 이슈로 거기에 들어가는 밸류체인 종목들이 강하다가 이제 이런 그 특히 이제 그 7월까지 그 테슬라 모델 Y 매진설이 나오면서 2차전 섹터의 상승폭을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니퍼에 대한 신차 효과는 좀 우려도 있었지만 이제 그 기대가 많았는데 그런 기대감을 부응하는 정도로 명확한 것 같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종목들의 어떤 수혜라든가 수혜 강도라든가 주가의 반등도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Y에 들어간 차세대 배터리에 네. 우리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소재들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오늘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뜨거웠다. 이제 오늘 뉴스가 막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네.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2차 그 전기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테슬라와 연결돼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약간 다른 각도로 좀 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얼마만큼 더 많이 팔리느냐 이 부분들은 테슬라의 주가에 더 이상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고 월가의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테슬라는 그 이후를 지금 바라보면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나온 뉴스들을 이제 몇 가지를 짚어보면은 테슬라가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800 목표 주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세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핵심에는 AI 로봇 택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그렇게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로봇과 자율주행이 결합된 자율주행 차들이 향후에 더 많이 팔릴 것이고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은 기본 시나리오가 2040년까지 750만 대 또는 뭐 강세론자들 한 1,200만 대 뭐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자율주행 차를 타는 사람들은 구독 서비스의 구독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테슬라는 수익을 낼 것이다.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자율주행 로봇, 그 AI 인공지능이 들어간 로봇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이제 그게 자율주행 차지 않습니까? 네. 자율주행 차가 성장한다는 것은 필연코 배터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예. 당연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한쪽은 그쪽은 성장한다 그러면서 배터리는 맨날 캐즘이야. 이런 부분으로 약간은 지금 상충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뭘까 이제 찾을 수 있는 뭔가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뭔가를 좀 사주려고 하는 부분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원래 2차 전지는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 확정일 날서부터 2차 전지의 종목들이 그 이후로부터 한 30% 하락했습니다. 네. 자, 가만히 보시면은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했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2차 전지 섹터나 친환경 섹터는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 바야흐로 다음 주에는 트럼프가 취임을 합니다. 네. 그 취임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또는 배터리 이쪽 부분에 굉장히 강력하고 이제 이쪽에 좀 반하는 정책들을 트럼프는 쓸 것이라고 하면서 반영을 하면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되면서 정책이 나올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나올 것이냐. 여지가 있지 않겠냐.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상황도 좀 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좀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에 대한 뭐 초강세론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돼요. 지금 테슬라의 이 주가 수익 비율이 120배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고평가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굉장한 고평가인 거고 더 이상 그걸 같이 두고 주가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이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더 올라갈 거다. $800. 정말 너무 과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월가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사실 미국 증시 그리고 속해 있는 기술주들의 이 PER 지표를 가지고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 때도 나스닥 100 지수 기준으로 PER이 60배 그리고 그때 당시 주도했던 기업들이 200배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 100 지수의 PER은 30배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PER은 이제 60배 정도이기 때문에 네. PER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가 비싸다라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자율주행차 규제 하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인수위원회가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차 규제 하나를 예치고 있죠. 그래서 네. 사실 이 부분이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미국은 제조사에게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2,5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게 제한을 해뒀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를 허용한다고 하면 최대 10만 대까지 늘려준다고 하니까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가 됐던 자율주행차가 됐던 어쨌든 규제가 풀리고 산업이 융성할 여러 정책들이 도입된다라는 거는 우리 2차 전지 섹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봤을 때 플러스가 더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전기차여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그렇죠. 베이스에서 네. 가능한 거고, 그것도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차의 그 관련된 기술력은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충분히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이 쉽게 잘 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규제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고 문제, 인명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책임을
자동차 회사가 지는 사례가 없어요. 보통은 이제 그 운전자가 다 책임을 지고 차주가 책임지는데 자율주행 시대를 갔을 때는 이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걸 그러면은 제조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그 규제가 거의 크기 때문에 이런 규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자율주행 쪽에 그 성장세가 가파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테슬라의 주가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고 테슬라는 이제 그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또 ESS 쪽도 지금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분기별 그 연간으로도 뭐 세 자릿수 100% 이상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로봇이라든가 이제 다른 밸류체인 그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이제 그 밸류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자율주행 쪽 이슈가 그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한 게 2040년이에요. 2040년에 750만 대 베이스로 하고 뭐 1,200만 대까지 이제 그 불 베이스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서 먼 얘기, 다소 먼 얘기인 건 사실이지만 그런 규제 완화 이슈만으로도 그 테슬라의 그 밸류를 주기에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그 테슬라에 거는 기대감들 이제 신규 그 신차들 이제 라인업들이 이제 동사의 그 어떤 성장을 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저는 테슬라도 그래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복합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곧 집권한 우리의 당면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불가피한데, 그러니까 지금도 늘 ING지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와 중국 CATL의 그런 밀월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죠. 그럼 그건 한국 기업들한테 반사 이익이냐? 이런 삼각관계들 최근에도 틱톡 매각 이슈도 있어서 같이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건 이사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CATL의 규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있지 않겠냐 또는 우리한테 시간을 벌어서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도는 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입장 또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CATL을 무조건 배제하면서 우리 한국하고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그냥 그건 우리 기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기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이 트럼프 시대에 가면서 중국을 얼마나 규제하고 거기서 그 사이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고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ATL 부분은 이제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틱톡 말씀을 좀 주셨지 않습니까? 네. 이 틱톡 오늘 뉴스 나온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중 간 정치적인 향후의 행보가 어떻게 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 틱톡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껴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중국과 친화적인 정책을 했고 중국에서 많이 생산해오고 중국에서 많이 팔고 있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 CEO입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중재하고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뉴스가 뭐냐면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는 미국 틱톡을 일론 머스크에서 X 계정에서 사지 않겠냐, 그쪽에 팔지 않겠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틱톡 지금 바이트댄스에서는 BBC의 보도로 바로 그냥 반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한 거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전혀 그냥 생짜로 이런 뉴스가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 이 뉴스 플로우를 봐야 되는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미중 간 향후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단초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만일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틱톡을 인수를 해서 X 계정에 이제 같이 합류를 한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일론 머스크는 AI 추론에 이제 약간 늦게 시작을 했지만 상당히 그쪽에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인류가 만들어 놓은 상당히 많은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지금 다 모두 넣고 이제는 새로운 데이터가 없고 기존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추론하는 데까지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일부 이미지들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틱톡은 말 그대로 이미지와 다 동영상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AI의 추론에 더 첨부시켜서 보다 진일보한 AI 추론 기능이 될 수 있다는 데 굉장히 방점을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만일 이게 성사가 되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전체적인 기업의 새로운 어떤 플러스 알파를 시장에서 부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건 일단은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 있고 부인도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변수가 많은 게 일단 트럼프라는 스트롱맨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고 그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라고 꼽히는 머스크와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CATL도 마찬가지고 이 틱톡 매각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결국 이 정부의 판단, 국가 대 국가의 패권 경쟁 속에서 정책의 판단 문제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미중 간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제조 공급망을 구축해서 생산 판매를 하는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에서 좀 배제해 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국이 전략 산업으로서 배터리 부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현재로서는 많은 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견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ATL 같은 기업들을 지명하면서 거론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결국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 제조 생산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여지는 분명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 IRA 법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IRA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称하고는 있지만 아마 IRA가 법안이 나오고 나서 미국에 투자된 금액이 1,100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이 금액들이 92%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화당 의원들이 IRA 법안 폐지를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IRA 법안과 관련된 그동안 이축됐던 이런 배터리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모멘텀이 형성될 여지는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IRA 법안 내의 일부 항목들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이 브랜드 자체를 트럼프의 이름으로 해서 내놓을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 그동안 이축됐었던 배터리 전기차 산업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모멘텀을 얻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90%가 넘게 공화당 우세 지역에 우세 네. 지역에 지금 투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행정부의 유산이라고 평가되는 IRA를 폐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IRA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선거에서 많이 이기다 보니까 한 87%에서 92% 더 늘어난 것 같고, 그 CATL을 그 이제 CMC라고 해서 중국군 지원 기업으로 이제 미 국방부에서 지정을 한 거, 요거 제 1260H 목록이라 불리는데 요게 지금 지정한 게 사실은 2차전 섹터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해 8월 달에 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좀 물리나 하원의원 중심으로 해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CATL을 포함한 일부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배터리 기업들 한 6개, 7개 들어가 있어요. 뭐 고션부터 해가지고 뭐 EV 에너지부터 해가지고 배터리 기업들에 대해서 이게 그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도록 거래 제한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국방부에 굉장히 압력을 가했고 네.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포함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26년 6월 30일부터는 이제 이런 기업과 이제 그 국방부에서 거래가 금지가 되고 당장의 수출이라든가 제재는 없지만 26년 6월 30일부터는 제한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평판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그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다른 이제 단체라든가 그 기업들한테도 계속 경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CATL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맥락에서 그 파나소닉이 지난 이제 그 CS 2025에서 네. 장기적으로 중국산 공급망을 완전히 배제하는 걸 목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도 네. 이런 그 파나소닉이라든가 이제 이런 앞으로 테슬라라든가 왕성차 기업들이 탈중국망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탈중국 공급망의 압박의 강도가 더 상향이 될 것으로 보여져. 그러니까 IRA법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제한하면서 하는 그런 정도였지만은 트럼프 2기부터는 관세라든가 우회 수출을 금지한다든가 뭐 멕시코의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해서 더 강력하게 중국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탈중국의 흐름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중국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많이 받았던 국내 뭐 전기차라든가 2차전 섹터에서는 이제 반사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국내 이제 그 배터리 산업에 더 많은 호재가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I 반도체 칩에 대해선 결국 확정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를 일주일도
일주일밖에 안 남겨둔 상황에서 아예 마침표를 찍어 버린 건데 결국 타겟은 중국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중국을 겨냥한 거란 네. 말이죠. 네. 더 촘촘하게, 더 폭넓게 아예 그냥 줄을 세웠더군요. 보니까. 폭넓게 된 거죠. 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빅테크주들에 대한 투심에도 좀 영향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뭐 지금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자기네 의견들을 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워딩을 보면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미국의 AI 리더십이 약화되는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맨 마지막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적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 워딩 자체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끝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세게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여태까지 정치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상당 부분 이게 타격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글로벌리 전체를 세 개 그룹으로 나눈 거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우호적인 동맹국, 하나는 적대국, 하나는 기타로 했는데 기타의 부분에서 판매된 게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또는 중국도 우회로 그쪽에서 매입한 부분이 상당히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상당 부분 기타 부분은 이제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이상은 팔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엔비디아나 아니면 미국의 AI 칩을 판매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뭐 향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체로는 이 기업들의 향후 확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염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도 지금 반도체 칩 이쪽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빅테크들을 대변하는 위원회죠. 정보기술산업위원회. ITIC라고 하는 이것도 여기에서도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강한 반발 성명을 냈단 말이죠. 이게 빅테크에 대한 투심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분 의원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국가 간의 어떤 규제 이런 부분들은 뭐 항상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AI 산업의 어떤 구현 단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학습용에서 이제 추론용으로 가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용되는 반도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2세대 반도체에 해당되는 게 주문형 반도체인 ASIC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FPGA로 달라지게 되는데 ASIC는 브로드컴이 그나마 설계하면서 주도를 하고 있고 FPGA는 자이링스를 인수한 AMD, 인텔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세대 반도체 이후에 3세대 반도체에 해당되는 주도하는 기업들을 보면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네. 결국 이 자국 내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 정책적인 지원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법안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도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 산업의 발전 단계를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규제들 모두 미국 중심의 기업들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역시 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의 악재가 된 거죠. 사실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지금 AI 칩 시장의 뭐 90%를 장악하고 있는 독점적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온 이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타격이 어느 정도일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마다 엔비디아는 계속 반발했고 그 반도체를 하나를 막으면 그 하이 버전을 만들어서 계속 수출을 유리를 피해가긴 어떻게든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타격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문제라서 그 트럼프 행정이 들어서 이제 그 반도체 수출 제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행정부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이 또한 네.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필요한 조치긴 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패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들이 생각보다 빨리 성장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기술을 탈취한다던가 산업 스파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 훔친 기술을 통해서 뭐 4년 5년 걸릴 것들을 뭐 1년 반 만에 만든다든가 들이 예전과 트럼프 1기와 달리 굉장히 빠르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 가서도 크게
변화의 여지가 있을지는 저도 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은 있지만은 일단 네. 가봐야 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져서 아마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좀 당분간은 좀 주가 측면에서는 좀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악재가 또 하나 나왔죠. 차기 칩 블랙웰에 대한 발열 이슈가 또 불거졌어요. 그래서 아예 주문이 연기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이 얘기가 발열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칩에 결함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제 직접 나서가지고 그런 문제 없다. 곧바로 이제 생산해서 판매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빅테크들이 주문을 지금 연기 또는 이제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야 이거는 사실로 지금 되고 있구나라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위 그 비백을 계속 이제 주문을 좀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완결돼서 이제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서버에 필요한 이 가속기는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빨리 지금 지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백은 한 4분의 1 정도만 한 20% 이상 그 정도만 이제 채우고 나머지를 호프로 다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채운 상태에서 그럼 비백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미 요거는 전에 걸로 그냥 채웠으니까 이 B200은 우리는 이제 지나갔고 그 다음 제품을 빨리 만들어 달라.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신제품을 할게.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얘기는 확실히 그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뭐 수익이 나빠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걸 산다든지 아니면 아예 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호포를 산다는 얘기예요. 다음 신제품을 빨리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에서 이게 얼마나 감액이 되는지 부분은 뭐 봐야겠지만은 아주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계속 엔비디아가 상당히 주가가 오르고 고평가되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익이 그로스도 그렇고 영업이익 단에도 그렇고 이익이 계속 증가한다라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려면 이익이 영업이익률이 계속 기울기가 이게 가파르게 되려면은 결국 신제품이 나오면서 마진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신제품에서 만약에 이게 좀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그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블랙웰에 대한 발열 이슈를 국내에서 또 해석하기로는 발열 이슈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유리기판이다. 이렇게 또 유리기판이 또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 뭐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유리기판이 화제는 화제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기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들어왔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CES에서 그 유리기판을 손에다가 들고 방금 팔고 왔다 이 멘트를 하는 바람에 네. 뭐 SKC 주가가 급등세가 나타났고 그랬죠. 관련 다른 유리기판 기업들도 올라가는데 기술적으로는 SKC가 타사에 비해서 이제 3년에서 최소 4년 정도는 앞서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대규모 양산을 좀 준비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런 발열 문제를 유리기판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 소비를 뭐 40% 줄일 수 있고 또 데이터 속도도 40% 빠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유리기판 사용 농도가 점점 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액침 냉각이라 해서 그 이제 그 냉각 그 특수 이제 그 물을 통해서 냉각하는 냉각 기술에 대해서 많이들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그거보다도 이제 그 발열을 더 줄일 수 있는 유리기판이 이제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앞으로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올해부터 SKC가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장비 쪽은 개인적으로 투자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SKC가 이제 이거를 유리기판을 시작한 게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장비들은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납품을 통해서 실적이 성장하는 거는 좀 제한되게 있어서 그 장비주들은 다 과열이라 보고 있고 실제 기판을 만들고 양산 준비를 하고는 SKC 그리고 이제 그 기판 소재 그 유리 그 말을 만드는 이제 JNT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저희가 얘기하는 이 기저에는 사실 재작년부터죠 이어왔던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투자 모멘텀들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 AI 버블론에 대한 의문. 맞다 아니다 설왕설래도 있고요. 갑론을박이 치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해 들어서 AI 버블에 대한 뭐 여기는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다 변수들이 적용된 것이겠지만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는 모양새예요.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주가들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는데요.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 반도체 쓰임이 좀 달라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끝난 CES 2025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는 디지털 AI 경험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AI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론용 가시화를 염두에 두고 좀 맞춤형 반도체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 사실 이 활용되고 있는 품목들을 보면 지금 투자자분들이 쓰시고 있는 아이폰, 테슬라 모두 다 장착되고 활용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약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가 강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평균 33% 정도 2033년도까지 계속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AI를 놓고 본다고 하면 좀 약간 초입 단계에 놓여 있는 걸 놓고 전반적인 인공지능이라고 좀 생각하는 착시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는 다시금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금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흔들리고 있는 시점을 좀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시각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전히 갖고 계시는데 이게 아까 닷컴 버블 때와 비교를 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서 네. 닷컴 버블 때와 비교를 하면 완전 아닌 거죠. 네, 그때랑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멀티플 자체도 그때보다는 낮고요. 그리고 상승폭 자체도 그때랑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때는 여러분 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1995년에 S&P 500 지수가 480포인트였거든요. 그 닷컴버블 붕괴라고 하면서 2000년 3월에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1,500포인트입니다. 네. 지수가 3배가 뜬 겁니다. 아. 그 5년 동안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95년도에 37%, 96년도에 22%, 97%, 97년에 33%, 98년도에 28%, 99년도에 21%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년 연속 동안 한 20몇 %씩 지금 S&P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인터넷의 혁신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AI 혁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멀티플도 그렇고 상승폭도 그렇고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대감도 더 있는 것 같고 이런 거하고 단순 비교해 보면은 가능성이 여전히 더 있다라고 볼 수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데 좀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저는 버블이 붕괴된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또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고요. 그때랑 비교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이런 시기가 한 5년 동안 상승을 했고 굉장히 강력한 버블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지만은 새로운 초창기 인터넷 혁신이라는 초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근한 예를 들면 쉬운 예를 들면은 우리 그 HTS로 온라인 거래하잖아요. 이게 98년 10월에 한 겁니다. 98년 10월에. 홈 트레이딩 시스템. 예, 홈 트레이딩 증권사. 시스템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가 초기 단계였어요. 그리고 나서 닷컴 버블 붕괴라고 그러면서 한 1년에 1년 반 동안 고생을 좀 하고 나서 그 위에 오늘의 애플과 오늘의 넷플릭스와 오늘의 아마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AI도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챗GPT 나온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태까지는 하드웨어 쪽만 있었고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것이 소프트웨어로 가면서 우리 일상의 변화를 생기는 쪽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의 초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얼마나 빨리 B2C로 가면서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느냐를 간다면은 이것이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것인데 버블 붕괴라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일단 기술을 먼저 발전했어요. 그걸 캐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기술이 상용화되어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단계 사이에 일정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에서 시장이 한 번쯤 다시 한번 꺾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제 버블 붕괴라고 표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필연코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네. 그 시기가 어느쯤이냐, 내년이냐, 올해 나타나냐 이런 이제 개념으로 지금 보는데 저는 뭐 올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시기는 언제든지 한 번쯤 올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성장주에 대한 투심은 좀 그래도 꺾였다고 보여지는 게 계속 조정받고 있어요. 네. 작년과 분명히 달라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밸류에이션보다 좀 있으니까 수치적으로 뭐 PR 같은 경우도 뭐 22배에서 23배 정도 되니 뭐 역대 뭐 평균 뭐 최상단에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러운 그 조정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AI 버블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좀 생각이 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이제 뭐 챗GPT 막 나왔을 때는 챗GPT의 그 사용자 그 사용 빈도수가 좀 줄어들 때는 이게 버블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AI의 발전 속도가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저도 그렇고 일반 분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적용 범위라든가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굉장히 빨라서 또 여러 가지 그 AI 모델들도 굉장히 빠르게 출시되고 있는데 이걸 못 따라가겠어요, 저도 이거 속도를. 이제 근데 지금의 인식이 버블이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챗GPT 정도를 보고서 이게 사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버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그전에 있었던 것들이 그런 수준이 이제 아닌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새로운 트렌드로 받아들여져 갔고요. 그리고 그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여기서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비즈니스의 그 변화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건 새로운 트렌드로 보고 거기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도준, 송중기가 맡았었죠. 진도준이가 그 지금의 아마존이 전자책 팔던 시절에 대거 투자를 했던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매크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는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 의원님. 네. 일단은 고용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큰 부담을 준 건 사실입니다. CPI가 이제 어떻게 나올까? 물론 우리 문 의원님 예언가는 아니시지만 네네. 전망을 좀 미리 좀 그래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시장에서 해석에 오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란 부분들이 거론됐던 그 시작점에는 지난해 11월 달에 구인 건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결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예상치, 전월치 모두 상회했고 6개월 내 최고치를 보이긴 했는데, 사실 세부 항목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고용이 전월 대비 12만 건 이상 떨어졌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결과치만 놓고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속도 조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발표된 지난해 12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분명히 결과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25만 6천 명. 근데 전월치가 21만 5천 명. 그리고 예상치가 15만 5천 명이었는데 이를 크게 넘어섰기 때문에 그랬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한 번 발표되는 걸로 고용 시장을 평가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정도 평균을 내야 되는데 17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과 11월, 12월을 놓고 본다고 하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그동안 장기 추세가 15만 명이에요. 그래서 15만 명 전후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미국 고용 시장이 공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고용 시장이 가열됐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3개월 이동 평균 이 숫자가 30만 명 초반은 나와야 돼요. 30만 명 초반. 예.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달에 25만 명대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 못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앞서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 테이블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발표된 게 지난해 12월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올해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가 레인지를 놓고 본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올해 2번 인하를 연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레인지 하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125pp 인하까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숫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20일 취임하고 나면 분명히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꺼낼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3월 FMC 때 제시되는 수정 경제 전망에 연준의 중위값 레인지 자체가 많이 하향 조정될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미국채 10년물 금리 5% 목전에 두고 있는 게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이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떨어지고 당연히 이제 원달러 환율 역시 강세로 좀 압력을 받을 여지가 있고 달러 역시 약세 압력을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금융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기조가 계속 가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가는 변수가 안 되겠어요. 유가 많이 올랐잖아요. WTI 지금 75달러. 네, 80달러 때까지도 일단 제재가 가해졌으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물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사실 지금은 동계예요. 12월에서 2월 사이에 해당되는 물가는 전월과 비교를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때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가지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 달로 늦춰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네. 올해도 동일해요. 지금 통계 물가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한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흐름들을 전월 대비와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9월 달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 1.9, 그리고 지난해 10월 달이 0.0, 그리고 지난해 11월 달이 0.2. 그러니까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 전체 물가를 놓고 봤을 때 에너지가 미치는 기여도를 놓고 온다고 하면 헤드라인과 근원을 포함했을 때 6%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계 때는 분명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월과 비교를 해보면 올라가는데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께 그런 얘기를 해요.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해요. 제가 그 얘기는 작년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를 이미 시작을 해버렸잖아요. 네. 금리 인하 구간에서 물가가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거는 과거 금리 인상기,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시점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인식을 한다고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물가 방향성을 놓고 온다고 하면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올해도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은 물가를 가지고 고려하지 않아요. 결국 고용 시장이고요. 만약에 제가 얘기한 대로 3개월 평균치가 장기 추세 15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만 명, 30만 명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연준이 고용 지표를 놓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일 여지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기에는 지금 체력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고금리에 대한 영향들을 미국 가계와 기업이 받을 여지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좋아 보이는 소비가요. 빠른 속도로 절벽으로 갈 여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초과저축액이 소진되는 게 분명히 확연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준은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트럼프가 취임을 하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은 훼손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관료직 상원에서 의결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심기에 따라서는 파월 연준 의장은 2026년 5월까지가 임기인데 이를 채우지 못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못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섣부른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결국 결론을 내보자면 고금리와 지금 강달러에 대해서 시장이 안고 있는 부담은 지금이 고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 너무 걱정하지 말자. 제 결론이 맞습니까, 위원님? 네, 너무 이미 발생하지도 않는 현상을 두고 섣불려서 가격 추세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간세가 사실은 지금 달러 강세, 장기 금리가 높게 올라가는 데 가장 큰 주범인데 사실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취임과 동시에 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간세부가는 일단 해당되는 국가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는지 상무부가 조사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네. 거기서 해당된다라고 하면 재무부가 간세 인상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절차를 놓게 된다고 하면 올해 빨라야 올해 4분기입니다. 그래서 그 간세 부과가 실질적으로 단행되는 시점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금융시장이 너무 감히 반응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 문남중 위원님께서 화려한 피날레를 해주셨습니다. 뷰를 한번 명확하게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이 되겠군. CPI가 발표되니까요. 그 물가의 정도를 확인하는 또 지표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주마,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